제 꿈은 평범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마음 잘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킨 뒤에는 남편과 평범하고 무탈한 노후를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아들, 딸을 낳고 남들처럼 살고 있었지만 소방관이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던 일도 관두고 남편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지만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의 가장이기에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동네의 작은 미용실을 개업했어요. 그리고 생전에도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했던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고아원으로 미용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아들 또래의 한 남자아이를 알게 됐어요. 아들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그 아이에게 자꾸 관심이 갔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실업계에 가서 바로 취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서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포기부터 해버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지정 후원해주기로 결심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됐고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더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아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자신의 목표였던 사법시험에 합격까지 했어요. 저한테는 고아원에서 만난 그 아이가 친자식 못지않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이가 초임검사가 되어 바쁘게 살고 있는 동안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해외 발령을 받아 외국에 살고 있었고 제 막내딸은 사윗감을 데려왔습니다. 사윗감은 딱 봐도 호감상에 성격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 다녀서인지 돈도 잘 벌고 저한테 잘 보이고 싶다면서 미용실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사윗감이 미용실 마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검사가 된 그 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김은혁 검사님 아니야? 아휴,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일이 많이 힘들어? 요즘 신경 쓰이는 사건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오늘 첫 월급 받고 아주머니 생각나서 왔어요.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한테 선물 사드리는 거라면서요? 여기 아주머니 선물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월급을 받아서 한 선물을 전해주고 일이 바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봐야 한다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과 예비 사윗감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미용실에 손님이 올 때까지 잠시 쉴 겸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게로 제가 후원해서 검사가 된 그 아이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고 저와 딸이 보는 앞에서 예비 사윗감을 체포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던 저는 늘 서울을 동경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과는 다르게 서울은 크고 사람도 많고 활기찬 대도시였기에 비좁은 이 마을을 벗어나 그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꿈에 그리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을 딴 뒤에 2년 후 드디어 한 미용실에 보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매일 서 있어야 했고 선배 미용사들의 뒤치다거리에 몸이 3개여도 모자랐어요. 한창 바쁠 때는 쉬는 건 물론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제 고집대로 올라왔으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는데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게 됐어요. 아, 물이 너무 뜨겁잖아요. 이봐요. 지금 남의 머리 화상이 피려고 작정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려요? 아까 샴푸할 때도 눈에 들어가서 따가웠는데 내가 꾹 참았어요. 근데 또 실수를 해? 여기 사장 누구예요? 사장 나오라고 해요. 그날 사장님께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정숙 씨,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보니까 계속 멍하니 정신도 못 차리고 있던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오늘뿐만이 아니야. 요즘 왜 그래? 정숙 씨가 계속 그러면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 그럼 책임질 거야? 방금도 그 손님 머리값 못 내겠다고 난리 친 거 봤어 안 봤어? 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은 나도 안 좋아 나도. 핑계대기는. 아무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나도 못 봐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저는 그때 사회생활의 냉혹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아프다고 해서 봐주는 곳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다 배려해주는 곳이 아니었죠. 아픈 것도 서럽고 혼난 것도 속상해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와 골목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훌쩍거리며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손수건 하나가 쓱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손수건을 건네준 손의 주인공을 올려다보니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서럽게 울고 계시길래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외로워서 그랬는지 이렇게 달래준 사람을 만난 게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 손수건을 받고 나니 눈물이 더 나왔고 그렇게 한바탕 실컷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손수건을 준 남자가 아직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 오셨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나면 풀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일하러 다시 가봐야 해서요. 이 손수건은 제가 빨아서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미용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손수건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보려고 다시 골목으로 나가봤는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저기 골목에서 울고 있던 분 맞죠?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반가워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우선 머리부터 감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를 감은 뒤 남자를 미용사에게 안내해주고 저는 평소대로 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머리를 다 하고 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가서 세탁해둔 손수건을 돌려줬어요. 저기 손수건이요. 그때 정말 잘 썼어요. 안 돌려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이 미용실 자주 와야겠어요. 다음에 또 봬요. 이후 저희는 손님과 미용실 직원으로 한동안 마주치게 됐습니다. 남자는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계속 이발을 했고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이영수라는 것도 알게 됐고 6개월 뒤 저는 드디어 보조에서 벗어나 커트를 할 수 있는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이한 첫 번째 손님은 제게 손수건을 건네준 그 남자였습니다. 정수 씨 축하해요. 드디어 정식 미용사 됐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오늘 영수 씨 머리를 잘라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냐고요? 당연하죠. 첫 번째 커트 손님이라는 건데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저는 엄청 긴장한 탓인지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버린 거예요. 거울 속 모습을 보고는 저와 영수 씨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 씨 죄송해요. 길이가 너무 짧죠. 어쩌지? 괜찮아요. 날도 더운데 시원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머리는 금방 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너무 미안해요, 영수 씨. 오늘 커트 비용은 안 받을게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가 정숙 씨 가게도 아니고 이발비는 낼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미안하면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미용실 손님과 밖에서 만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너무 미안했기에 제가 쉬는 날 밥을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 그러면서 영수 씨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우선 그의 직업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소방관이었어요? 와, 좋은 직업이네요. 근데 위험하지는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훈련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쉽지 않은 직업인데 영수 씨는 어떻게 소방관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어릴 때 어머니랑 단둘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머니도 아프셔서 항상 어려웠어요. 굶는 날도 많았고 겨울에는 연탄도 없어서 오들오들 떨면서 살았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도와주셨고 그 덕에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잘 자랐으니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영수 씨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는 더욱 놀라운 말을 듣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영수 씨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미용실을 다니면서 정숙 씨를 쭉 지켜봤는데 마음이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 핑계로 오늘 저녁도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정숙 씨,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저 역시 영수 씨가 싫지 않았기에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1년 뒤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쉬는 날마다 봉사활동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로 양로원에 갔었는데 저도 쉬는 날이 맞으면 몇 번 따라가곤 했었어요. 남편은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꼭 돌아가신 어머니 같다면서 진심으로 대해드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존경심도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불안감이 있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이를 갖게 됐어요. 임신한 몸으로 매일 서서 일하다 보니 종아리와 발은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홀몸도 아닌데 미용실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어? 미용실에서 맨날 서서 일하니까 이렇게 다리도 붓고 더 피곤해하는 것 같아. 정석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더 못 보겠어. 미용실 그만두자. 우리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저도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일했던 게 아쉽긴 했지만 미용 일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아들을 낳았고 몇 년 후엔 3살 터울의 둘째 딸까지 낳았습니다. 소방관인 남편의 월급으로 내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자상하고 착한 남편에 예쁜 아들, 딸은 저의 자랑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들은 14살이 되었고 딸이 11살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남편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한 탓에 생활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틀어놓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의 한 동네에 있는 빌라에 큰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소방관이어서 그랬는지 화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뉴스 속 앵커는 요즘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지만 뉴스가 끝난 뒤에도 저는 계속 방망이 치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해봤지만 불안감은 가시질 않았고 제 예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화재를 진압하러 간 남편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옆에는 손수건을 건네주며 눈물을 닦아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깜깜하기만 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빈소에는 동료 소방관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남편이 구해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생에 비해 사람들이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편의 마지막 길에 인사를 해주는 걸 보니 짧았던 남편의 삶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여보, 당신 가는 길에 인사하러 온 사람들 보이지? 당신 그동안 헛살지는 않았나 봐요. 당신 먼저 가서 애들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는데 걱정 말아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 잘 보살필 거예요. 우리 큰아들 정훈이랑 막내딸 정서랑 씩씩하게 살아갈 거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여보.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다시 미용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으로 나온 순직 보상금과 유족급여,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돈을 합쳐서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을 오래 쉬었던 터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자주 와줬고 남편의 선행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 미용실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자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고 살아있을 때 봉사활동을 하던 남편의 뜻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 봉사를 해보기로 했고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진 동네에 있는 고아원에 찾아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김원희 원장님 계시나요? 제가 원장인데요. 아, 전화 주신 박정숙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애들 머리를 잘라주고 싶다고 하셨죠? 네, 제가 미용 봉사를 와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봉사라는 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큰 마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서 미용 봉사를 하기로 약속했고 다음 주에 바로 아이들에게 이발을 해주러 고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저희 아들, 딸과 비슷한 또래였고 그래서인지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정이 고파서 그런지 처음 보는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줬어요. 하지만 유독 하나인만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 정훈이보다 1살 많은 중학생 남자아이였는데 그 애는 언제나 날이 선 표정으로 낯선 사람에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다듬는 중에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기에 그 애한테는 더욱 친근하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얘, 넌 이름이 뭐야? 아줌마 아들도 너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아줌마는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왜 이름도 안 알려주는 거야? 어차피 말해줘도 잊어버릴 거잖아요. 아니야. 아줌마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우리 한 달에 한 번,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주 볼 수도 있는데 이름 정도는 알려주면 안 될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랬어요. 처음에만 자주 올 것처럼 하다가 친해질만 하면 안 오고 자기 목적 이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길을 싹 끊었다고요. 아줌마도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아들 또래 남자아이는 봉사활동 오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리운 고아원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만 한다면서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이런 아이의 문을 열려면 100마디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정말 꾸준히 고아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갈 생각이었는데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니 아이들도 보고 싶고 해서 2주일마다 가게 됐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엄마처럼 이모처럼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리를 두던 그 남자아이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줬어요. 너 정말 이렇게 계속 이름도 안 알려줄 거야? 아줌마 너무 서운하다. 그래도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몇 번째인데. 은혁이요.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제 이름이요. 은혁이라고요. 김은혁.
우와, 멋진 이름이다. 은혁아, 앞으로는 그 멋진 이름 자주 불러줄게. 그날부터 저와 16살 은혁이는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줄 알았어요. 은혁아, 너는 공부도 잘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아줌마는 어렸을 때 공부에 취미가 별로 없었어. 미용사 자격증도 겨우 땄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럽더라. 은혁이 너는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 저요? 저는 꿈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어차피 실업계 갈 텐데 가서 자격증 따서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죠. 빨리 돈 버는 게 꿈이라고 해야 하나? 뭐? 실업계를 간다고? 아니 왜? 너 그 좋은 머리를 그냥 썩히게? 아니 아줌마 말은 실업계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혁이 너는 공부도 잘하면서 인문계 가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지. 아줌마,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공부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한대요. 개천에서 용나는 건 옛날 말이래요. 있는 집 자식들이 명문대도 가고 판검사도 하는 거라던데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실업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은혁이가 가여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자신의 환경 때문에 꿈을 접는 게 안타까웠죠. 저기 은혁아,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은 것도 재능이야. 네가 가진 재능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미리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아줌마도 도와줄게. 저는 이렇게 은혁이를 설득했지만 씁쓸한 표정에서 이미 이 아이가 많은 걸 포기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의를 해봤어요. 저기 원장님, 은혁이가 실업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던데 들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은혁이가 마음을 굳혔는지 확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공부를 잘해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은 이상은 장학금 받는 것도 어려워서 일찍 대학은 포기하고 기술부터 배우는 애들이 많거든요. 저도 방법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은혁이를 설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원장님, 그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혁이 공부 잘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원장님은 저한테 지정 후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은혁이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를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은혁이는 즐거워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뿌듯했습니다. 얼마 뒤 은혁이는 제가 자신을 후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줌마, 저 후원해 주시는 거 아줌마 맞죠? 어? 알았어? 후원이랄 것도 없다. 고작 학원비 보내주는 것 뿐인데 뭘. 아줌마, 지금까지 세상에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줌마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제 편 되어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줌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은혁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좋았고 머리가 좋은 애가 공부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붙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은혁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알아봐 주셨고 그 덕에 학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혁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했고 다 같이 중국집에 가서 졸업기념으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은혁아 졸업 축하한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우리 정환이랑 정서도 은혁이 형처럼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은혁이 앞날은 이제 탄탄대로야. 아줌마가 그건 장담해.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교 근처에 작은 집도 구했어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아참, 그리고 저 드디어 꿈도 생겼어요. 정말? 뭔데? 아줌마도 너무 궁금하다. 저 검사 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시험 봐서 법조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검사? 그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야? 그렇죠. 시험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근데 검사 돼서 우리 고아원 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도움을 검사 돼서 정의로운 일 하면서 되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아휴, 우리 은혁이가 정말 다 컸네. 이런 말도 다 하는 것 보면. 그래, 아줌마도 은혁이 꿈 응원할게.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한다. 은혁이가 고아원에서 자립해 나간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그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몇 년을 후원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 은혁이는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혼자 사는 아이가 밥을 굶진 않았으면 해서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은혁이의 계좌로 용돈을 입금해 주기도 했습니다. 은혁이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기에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은혁이도 머리 좋은 거라면 어디서 빠지지 않을 아이였지만 사법시험은 달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동안 2번을 떨어졌기에 은혁이는 조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 해서 반찬을 들고 자취방으로 찾아가 보니 은혁이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 은혁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먹고 공부하는 거야? 아줌마 오셨어요. 그게 요즘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야 공부도 할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아줌마가 오늘은 너 밥 먹는 것까지 보고 가야겠어. 아줌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 만들어 왔으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 은혁이는 밥상 앞에 앉아서도 입맛이 없는 듯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갈비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떨어지고 주변에 힘이 되어줄 사람도 없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았죠. 저기 은혁아, 공부가 많이 힘들어? 네. 그래서 아줌마, 이번까지만 시험 보고 안 되면 포기하려고요. 공무원을 하던가 다른 일 알아볼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만 잡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후회 안 하겠어? 아줌마는 은혁이 네가 뭘 하든 응원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아줌마 말씀대로 후회 안 남게 이번에는 진짜 예전에 했던 것보다 잘 준비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 보려고요. 그날 이후 은혁이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법시험 준비에 더더욱 몰입했고 저 역시 멀리서 시험에 꼭 붙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발표가 있는 날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금세 저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미용실 문 닫을 시간이 됐을 무렵 누군가 가게 문을 힘껏 열며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저 시험 붙었어요. 은혁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시험에 드디어 붙게 된 거였어요. 합격의 기쁨에 저와 은혁이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줌마, 드디어 붙었어요. 이것도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내 덕은 무슨, 이게 다 네가 해낸 거야. 잘했다, 잘했어. 은혁아, 정말 장하다. 마음 같아서는 동네 잔치라도 열어주고 싶었지만 둘째 딸 정서와 함께 동네에 있는 작은 돼지갈비 가게로 가서 시험 합격을 축하했습니다. 그 뒤로 은혁이는 연수원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그토록 원하던 검사가 되었습니다. 은혁이와 인연을 맺은 지 20년 만의 일이었어요. 은혁이가 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동안 제 첫째 아들 정환이는 취업도 하고 결혼까지 해서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아 아내와 함께 독일에 가 있었고요. 막내딸 정서는 저와 함께 살면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고민은 이 막내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은혁이와 정서가 인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둘은 옆에서 보기에도 연애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이좋은 남매 같았습니다. 그러다 막내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한 남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엄마, 이쪽이 제가 전에 말했던 지금 저랑 만나고 있는 박현수 씨예요. 현수 씨, 여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현수라고 합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 인사드리게 됐네요. 이건 제 선물입니다. 어머니가 과일 좋아한다고 하셔서 사왔는데 맛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홍삼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인물도 훤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였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비쌀 텐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어쩌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서 씨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희는 그날 제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배웅해주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현수 씨 어때요? 뭐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정말?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 현수 씨랑 결혼하는 거 엄마도 허락하는 거죠? 정서 네가 좋다면 엄마도 반대할 생각은 없어. 엄마 고마워요. 우리 현수 씨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회사도 외국 계열 다녀서 그런지 연봉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근데 정서야,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닌 건 알지? 알죠. 그리고 뭐 내가 돈만 보고 결혼한다고 하겠어요?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수 씨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한테도 잘하겠다고 나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엄마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도 시작해야겠다. 엄마, 현수 씨 잘 봐줘서 고마워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라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이후부터 저한테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미용실 청소도 도와줬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외로울 것 같다며 저랑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요. 문 닫을 시간이면 찾아와 뒷정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현수야, 이렇게 와서 나 도와주는 건 좋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장모님 괜찮아요. 저희 회사가 외국계라서 휴가도 많고요. 근무 시간도 자유로워서 제가 해야 하는 일만 잘하면 눈치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한 번도 회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외국계 회사는 좀 더 자유롭다고 들은 적도 있어서 예비 사위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와서 도와주는 사윗감이 예뻐 보였고 막내딸과 결혼하면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졌어요. 둘의 결혼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며칠 후 배가 고프다며 가게로 찾아온 사윗감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요즘 대낮에 잘 사는 노부부의 빈집을 터는 강도에 대한 기사였어요. 귀중품이나 현금을 털어가는 것은 물론이었고 심지어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험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강도를 마주쳤던 몇 명의 노인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처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청으로 넘어가 검찰과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에 있다는 말로 뉴스는 마무리됐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이 있어? 대담하기도 하지. 어떻게 대낮에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일부러 힘없는 노인들 집만 골라서 터는 걸 보면 아주 악질이구만 악질. 자네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네? 그렇죠. 세상에 뭐 저렇게 나쁜 놈이 다 있대요. 대체 우리나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저런 강도 하나 못 잡고 이 지경이 되게 만드냐고. 그렇게 강도에 대한 욕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후원해줬던 검사가 된 그 아이 은혁이었습니다. 어머, 은혁이 아니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바빠서 한동안 연락도 못했었잖아. 아줌마, 그동안 잘 계셨죠? 그동안 제가 너무 못 찾아뵀었죠.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아줌마는 잘 살고 있지. 근데 정말 어쩐 일이야? 일은? 잠깐 짬이 나서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줌마 선물이요. 사실 저 첫 월급 받았습니다. 원래 일하고 처음으로 받는 월급은 부모님 선물 사드리는 거라면서요. 아줌마 생각나서 사봤어요. 뭐? 그랬어? 아유, 은혁아 정말 고맙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쪽은 처음 보지? 인사해라. 우리 정서 결혼할 사람이야. 내 예비사위 박현수. 그리고 여긴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김은혁. 저는 두 사람을 인사시켜주고 커피라도 타올 겸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제가 없자 두 사람도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은혁이라고 합니다. 정서랑 결혼하실 분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정서랑은, 아니, 정서 가족이랑은 어떤 사이신지 제가 들은 게 없어서요. 아주머니랑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한 20년은 됐습니다. 제가 고아원 출신인데 아줌마가 봉사를 하러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아, 그러면 정서랑은 아무 사이 아니신 거죠? 이대로 두면 예비 사이가 막내딸과 은혁이 사이를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커피를 내려놓으며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사이는 무슨, 그냥 다 내 자식 같은 애들이고 남매 같은 애들이야. 아참, 내가 우리 은혁이 검사라고 말했었나? 은혁이가 예전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 못된 사람들한테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면서 검사도 된 거라니까. 예비 사이는 은혁이의 직업이 검사라는 말을 듣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은혁이는 대뜸 예비 사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현수 씨라고 하셨죠? 근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아, 예? 만난 적은 없는데요. 저 평소에도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얼굴이 흔하게 생겨서 그런가? 아유, 이 성형수술을 하던가 해야지 원. 예비 사위는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은혁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했습니다. 은혁이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일어설 때 저는 배웅을 하려고 미용실 밖으로 따라 나섰어요. 은혁아,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근데 정서는 결혼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아, 그게 몇 달 안 남았어. 나중에 정식으로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네, 아줌마 연락 주세요. 제가 지금 사건 하나를 맡게 돼서 조금 바쁘긴 한데 그건 마무리되면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실 때는 집안 단속도 잘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은혁이를 배웅하고 가게로 들어오자 예비 사위가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 성형수술을 할까봐요. 수술? 갑자기? 아니, 매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디서 본 적 없냐고 물어보니까 은근 스트레스네요. 장모님이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흔한 얼굴이에요? 자네가 인상이 좋아서 그래, 인상이. 아휴, 수술은 무슨, 지금이 딱 좋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눈을 땡길까 코를 세울까 말하는 예비 사회를 보면서 장난으로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된 은혁이와 예비 사이가 만나고 일주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날은 딸과 예비 사이감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미용실에서 손님이 올 때까지 잠시 쉴 겸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게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예비 사이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다른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2명의 경찰이 예비 사위의 양팔을 단단히 결박하고는 말했습니다. 박현수 가만히 있어. 박현수, 너를 노부부 강도 사건 용의자로 체포한다. 예비 사위는 저와 딸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했고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있는데
갑자기 미용실 안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검사가 된 은혁이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은혁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검사님, 용의자 박현수 확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경찰서로 데려가시고요. 저는 잠깐 여기 이분들과 이야기 좀 나누다 가겠습니다. 은혁이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정서야, 많이 놀라셨죠?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현수라는 저 자식, 그동안 제가 조사하고 있던 사건의 용의자였어요. 최근에 대낮에 잘 사는 노부부 집만 터는 강도 사건이 있었거든요. 피해자랑 부상자도 많아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그 말을 듣자 얼마 전 예비 사위와 미용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봤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분명 사윗감도 같이 못된 놈이라면서 욕을 했었죠. 근데 그 범죄의 용의자가 바로 딸의 남편감이었다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그 뉴스 봤다. 아니 그럼 우리 사윗감이 범인이라는 거야?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줌마. 그동안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 나랑 정서한테는 너무 잘하고 착하고 그랬어. 은혁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월급 탔다고 찾아온 날이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제가 맡은 사건 파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서류 속에서 본 몽타주랑 아줌마 사윗감 얼굴이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은혁이는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노부부 빈집 털이범에 대한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범인이 어찌나 철저한지 강도짓을 하기 전에 CCTV도 다 돌려놨고 자신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단서가 없었기에 범인을 특정해서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드디어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빈집인 줄 알고 털었던 노부부의 집에 가정부가 있었던 거였죠. 가정부는 강도가 든 걸 직감하자마자 몰래 숨어 있었고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부가 목격한 걸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은혁이는 제 미용실에 다녀간 날 사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봤고 제 사윗감이라 소개받은 남자가 범인일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같이 조사 중인 경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희 미용실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예비 사위의 사진을 찍어 얼굴을 확보한 뒤에 목격자인 가정부에게 보여줬고 범인이 맞다는 말을 듣자마자 체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서야, 아줌마,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박현수 저 인간 강도 전과만 수두룩해요. 몇 년 전에도 잡혀 들어갔다가 1년 반 전에 출소했더라고요. 진짜 모르셨던 거예요? 막내딸은 이 말까지 듣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은혁이에게서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줌마, 박현수 자백 받았습니다. 이제 재판받고 감옥 갈 거예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왜 그랬대? 왜 그런 짓을 했대?
젊은 사람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못된 짓을 해. 그게 출소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연히 정서를 보고 반해서 무조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돈이 필요했던 거죠. 강도질도 제주라고 빨리 돈 버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잘 사는 동네에 빈집을 털고 다녔대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준 용돈이나 선물 그런 게 다 강도짓 해서 만든 거야? 아휴, 나 지금이라도 그 자식이 준 것들 다 갖다 버릴란다. 아참 은혁아, 그러고 보니 네가 왔다 간 날 박현수 그 자식이 말이야 성형을 하겠다고도 했었어. 성형이요? 왜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네가 검사인 거 알았던 날이잖니. 네가 만난 적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으니 불안했겠지. 그래서 얼굴까지 바꾸려고 한 거 아닐까? 제 예상은 정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박현수는 은혁이를 만나고 난 뒤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볼까봐 얼굴 세탁을 하려고 성형수술 날짜까지 잡아뒀었고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계획 중이었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한동안 저희 가족은 충격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보다도 막내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죠. 범인은 이미 감옥에 있지만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 불안함에 밤에 혼자 길을 다니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은혁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막내딸의 퇴근을 함께 해줬어요. 그렇게 몇 달간 둘이 밖에서 만나는 날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은혁이와 제 딸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둘이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 둘이 잘 되길 바랬었어.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알고 지내도 아무런 일이 없기에 정말 남매처럼 지내나 보다 했었지. 그런데 결국엔 너희 둘이 이렇게 잘 됐구나. 엄마는 정말 너무 기쁘다. 은혁아,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될 운명이었나 보다. 1년 뒤, 은혁이와 막내딸 정선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혼조석에 앉아서 두 사람의 결혼을 세상 누구보다 축하해줬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원했던 아이가 검사가 되고 그 아이 덕에 안 좋은 일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이가 되어 가족이 되었으니 말이죠. 저희 가족은 요즘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이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된 은혁이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그런 은혁이를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자라준 것 같아 너무 대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몇 번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고 은혁이도 그랬죠. 하지만 그런 힘든 시기를 만났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평생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굴곡진 인생이라도 찾으려고만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 행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